강제 불임 수술, 일명 단종법입니다. 와, 이거는 아, 이건 좀 제일 황당한데요. 와, 그러니까 불임 수술을 그러니까 억지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법들을 다 지금 반응 보면 다 받아들이거든요. 이번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물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사고를 해야 되는데요. 단종법에 대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번에는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단종법이 통과된 것은 1907년의 인디애나주였습니다. 그런데 1935년에 이르자 28개 주에서 단종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8개 주요? 그럼 반 이상의 주에서 한 거네요? 그리고 붉은색 부분도 보이시지요? 이 7개 지역도 입법 발의 후에 의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내 전체적인 흐름은 단종법 제정으로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금 그어진 쪽만 빼고. 네. 이렇듯 미국의 여러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종법이 시작되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성범죄자, 성매매 여성, 강력범죄자, 불황자,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흑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불임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냥 인종 그 이유만으로? 네. 와, 미국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아니, 근데 이 단종법이 이렇게 확 확산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불임 수술을 할 수 있는 단종법은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미국 내에 급속도로 확산하게 됩니다. 바로 캐리 벅 사건입니다. 자,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모녀 관계입니다. 네, 어머나 딸. 닮았다. 닮았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딸 캐리 벅이고요. 오른쪽이 엄마인 완전 딸이다, 엠마 그거 벅입니다. 닮았죠. 1906년에 정신 연령이 8살이라고 판명이 된 지적 장애를 가진 엠마가 캐리 벅을 출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엠마는 이제 이혼을 한 후에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구걸을 하다가 매춘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엠마가 지적 장애인 시설에 수용이 되면서 캐리 벅은 엄마 품을 떠나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입양을 간 곳에 양부모의 조카가 17살이 된 캐리 벅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부모가 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자인 캐리 벅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시설에 보내게 되었고요. 그 시설에서 캐리 벅이 이제 낳은 딸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캐리 벅의 고통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에 따라서 지적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지적 장애로 몰린 캐리 벅도 불임 수술을 받게 되었을까요? 캐리 벅은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지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을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제발. 범죄 때문에 타락한 후손들을 처형하거나 그들의 전응함 때문에 굶주리게 하는 대신에 명백히 부적자인 이들이 대를 잇지 않도록 사회가 막는 것이 세상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이다. 지적장애는 3대로 족하다. 네,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황당한 판결문이죠. 판사가 저렇게 얘기했다고요? 대법원이 믿을 만한, 지금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기관인데.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안 믿겨. 저도 진짜 안 다른 어울려요. 나라 같은. 너무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입니다. 진짜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그죠? 무슨 공산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자, 1927년에 미국의 대법원은 버지니아주의 단종법이 다수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이 캐리벅이니까 원고 패소면 캐리벅이 패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캐리벅도 단종법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캐리벅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약 1만 6천 명 이상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고 1974년 폐지될 때까지 치면 그 수가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아유. 이처럼 우생학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차원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대중적인 지지와 관심을 얻으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우생학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쇠퇴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애가 안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들이 네, 1920년대 말 29년이 되면 대공황이 닥치게 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대공황이 닥치면서 유전적인 뭐 지적 능력 이런 거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공황이 닥치면 모두가 다 고통을 받게 되는구나. 마치 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가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공동의 운명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이 오게 되고요. 또 대공황이라는 위기 속에서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사회적 환경, 실업에 처한다든지 이런 게 훨씬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또 30년대에서 조금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우생학을 선전도구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앞서 보았던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한 히틀러의 아기 공작, 레벤스보른, 그리고 히틀러의 의사라 불리는 맹겔레가 자행한 각종 인체 실험.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홀로코스트라는 대학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짝 꼽힌 우생학이 독일에서 최악의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이런 나치 독일의 파국을 지켜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꿈꿨던 우생학이 얼마나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발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고한 희생을 겪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 이론에 있어서는 1950년대가 되면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유전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전학의 초기 역사에 해당하는 게 우생학이거든요. 그리고 우생학은 점차 설 곳이 없어지게 되었고 급속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국의 우생학은 이렇게 끝이 났고 세계사 속에서 우생학은 끔찍한 사이비 과학의 역사로 기억이 되고 금지된 영역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다. 네, 19세기, 20세기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쓴 우생학은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겠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생학이 사라졌을까요? 우생학이라는 단어만 사라졌을 뿐 능력에 따라 줄 세우기를 하는 능력 만능주의, 금수저, 흑수저로 등급을 나누는 발상, 또 우생학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 요즘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적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론이 유행어를 넘어서 이제 현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생학이라는 단어보다도 그 단어 뒤에 숨은 비윤리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의 우열을 가리고 줄 세우기를 하는 사고방식은 어떤 단어로 포장되더라도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모두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경계해야 하는지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철학이 있어 이게. 너무 재밌었다. 계속 생각나게 하는 수업이었어. 오늘 또 교수님 덕에 또 새로운 지식들 많이 얻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